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익과 지출, 그리고 수입 증대를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구단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돼야 합니다. 여기서는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주요 수익과 지출 실태를 살펴보고 북미와 유럽의 프로리그와 구단들이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활용했거나 활용하고 있는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입은 크게 입장료, 중계방송권, 경기장, 매점, 티셔츠 판매, 주차장 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장 수입입니다. 입장 수입은 모든 구단의 가장 기본적인 수입원입니다. 경기장 관중과 입장 수입은 해당 스포츠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만약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이 없다면 입장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TV 시청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많아야 방송사나 스폰서, 광고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구단의 수입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입장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계방송 수입입니다. TV 중계방송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대중화시키고 구단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북미 NFL이나 MLB, NBA 등은 물론 EPL 등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도 중계방송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은 TV 중계방송이 수입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계방송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TV 중계방송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경기장의 빈자리가 TV로 중계방송될 경우 관중이 줄어들어 입장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 유럽에서 프로축구 경기는 주로 공공방송사가 중계방송했습니다. 이들 방송사들은 프로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독점하고 있어서 중계방송료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축구 경기는 광고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계방송료가 높지 않았습니다. 야구 경기는 공격과 수비가 바뀌거나 투수를 교체할 때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전반전이 끝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1992년에 EPL이 출범하면서 중계방송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자 프로축구 시장에도 케이블 방송과 같은 민간 방송사들이 중계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중계방송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북미의 NFL이나 NBA 등이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기 규칙을 바꾼 것은 방송사들이 보다 많은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에는 전후반 20분씩 하던 농구 경기를 10분씩 4쿼터로 바꾼 것도 광고 등 상업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사들이 광고 수입이 늘어나면 리그의 수입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의 메이저리그들이 전체 수입 중에서 TV 중계방송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에서는 북미 메이저리그의 전체 수입 중에서 중계방송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부터 입장 수입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북미의 메이저리그 전체 수입 중에서 중계방송 수입이 23.8%로 가장 많고 입장 수입이 21.2%, 스폰서 수입이 20.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장을 이용한 수입입니다.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경기를 관람하기 가장 좋은 곳을 스카이박스, 특별 지정석으로 만들어 많은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MLB나 NFL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MLB의 텍사스 경기장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연간 50만 달러의 특별 지정석을 20개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미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장 명칭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NFL의 버팔로 빌스 경기장 명칭권을 리치 프로덕트라는 식품회사에서 25년간 150만 달러에 판매한 것이 명칭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4년에 야구, 축구 경기장은 절반이, 농구나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4분의 3 이상이 명칭권을 판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 축구 경기장도 명칭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 또 EPL 맨시티 에티하드 스타디움, 또 바르셀로나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가 열리는 날 구내 매점, 식당, 커피숍, 주차장 등에서 수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은 경기장에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입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 LA 다저스의 주차장 수입은 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차장이나 입장료가 엄청 비쌉니다. 넷째, 티셔츠 판매입니다. MLS나 유로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선수 초상화나 이름, 또 백넘버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티셔츠도 상당히 비쌉니다. EPL이 맨유에서 활동하다가 2018년에 LA 갤럭시로 잠깐 이적한 줄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의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가 MLS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또 호날두, 이 날강도가 2018년 7월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로 이적하자 전 세계 수많은 축구팬들이 백넘버 7번이 새겨진 호날두 유니폼을 사려고 공식 쇼핑몰 홈페이지에 동시에 몰려들어서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호날두의 이적료인 1억 유로의 절반 정도는 티셔츠를 판매해서 회수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입 배분입니다. NFL이나 MLB, MLS, NBA 등에서는 구단별로 수입을 배분하기도 합니다. 또 영국의 EPL, 독일의 분데스리가 등에서도 중계방송 수입을 차등 배분합니다. 다음은 유럽의 주요 프로축구 리그의 수입 실태입니다. 그림은 2017-18 시즌에 유럽의 주요 프로축구 리그들의 수입 실태입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들의 총 수입은 EPL이 5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분데스리가가 31억 달러, 라리가가 3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리그의 전체 수입 중에서 중계방송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PL 59%, 세리에 A 58.4%, 라리가 52.4%로 중계방송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어섭니다. EPL의 경우 스폰서 수입 27%, 입장 수입 1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데스리가는 중계방송 수입이 39.4%, 스폰서가 27.5%, 입장 수입 1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포브스에서는 NFL의 2022-23 시즌의 구단별 평균 수익은 44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계방송 수입이 61.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입장 수입 19.6%, 미디어 10%, 스폰서와 광고 수입을 9%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포브스에서는 2020년 MLB의 전체 수익을 105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입장 수입 30.4%, 전국 중계방송 수입 29.5%, 또 지역 중계방송 수입 20.9%, 광고 9.6% 등입니다. MLB도 중계방송 수입이 50.4%로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2022년 MLB 총 수익은 10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 5천억 원 정도 되겠죠. 108억 달러로 2019년에 107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구단의 지출입니다. 프로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수 연봉이나 원정 경기, 전지훈련, 또 경기장 운영, 각종 행정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선수 연봉, 보너스, 연금 등 인건비가 구단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보스만 판결 이후 선수들이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수 연봉이 전체 지출의 절반을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2017-18 시즌에 리그의 전체 지출 중에서 선수 연봉은 프랑스의 리그왕이 7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리에A가 66.4%, 라리가가 66.2%로 나타났습니다. 또 EPL이 59.1%, 분데스리가 53%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미의 NFL이나 MLB, NBA 등은 연봉 상한제나 사치대 등의 전력균형 조치와 단체 교섭을 통해서 선수들이 지나친 연봉 상승을 억제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죠. 다음은 북미의 메이저리그의 수익 증대를 위한 전략들입니다. 북미 메이저리그와 구단들은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미 메이저리그에서는 구단이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MLB의 경우 홈구장 주변에 120km, 약 75마일 정도를 해당 구단의 연고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구단들이 연고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상업활동을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합니다. 또 북미는 인구가 3억 8천만 명이 넘고 미국의 50개 주와 캐나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FL은 32개, MLB, NBA, NHL 등은 각각 30개 팀만을 운영합니다. 리그에서 구단을 더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리지 않는 이유는 구단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전력균형 조치를 운영합니다. 북미 메이저리그에서는 선수 보류 조항이나 연봉 상한제, 드래프트, 사치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팀 간의 전력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됩니다. 일부 선수 노조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은 선수들이 수입을 억제한다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전력 균형을 강화해서 수입을 증대시키든 선수들이 수입을 억제하든 결국은 구단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메이저리그에서는 입장 수입, 중계방송료 등의 수입을 팀들에게 배분합니다. MLB나 NFL, MLS 등의 리그에서 구단들에게 수입을 배분하는 것은 하위 팀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리그의 전력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수입 배분 조치들은 리그가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단이 경제적으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북미 메이저리그와 구단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구단들 간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수들을 감가상각합니다. 이 감가상각은 공장이나 기계 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의 마모된 가치를 산정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고정자산은 모든 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감가되죠. 그리고 매 기간마다 일부 가치가 제품에 이전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정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프로스포츠 구단에서는 선수들도 경기력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기업의 고정자산과 같이 결국에는 마모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940년대 말 MLB의 클리브랜드 인디언즈 구단주였던 빌 비크가 최초로 자신의 선수들을 감가상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면 선수의 자산 가치를 매년 10%씩 인하하고 그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정받아 매년 수백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기계로 취급하는 겁니다. 넷째, MLB나 NFL 등의 경기장은 대부분이 지방정부가 건설하고 관리합니다.
구단들은 경기장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아주 적은 사용료를 냅니다. 일부 구단들은 지방정부가 경기장 시설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북미에서 프로구단들이 연고지를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은 프로구단을 유치하려는 지방정부들은 많은 데 비해서 메이저리그 구단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가 프로구단을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정부들은 경기장을 건설해서 프로구단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프로구단을 유치하면 주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합니다. 어쨌든 북미의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지방정부로부터 경기장을 아주 싼 값으로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단들은 수억 달러의 유약금을 물고 연고지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NFL의 LA 램즈는 2016년에 유약금 5억 5천만 달러를 물고 세인트루이스에서 LA로 연고지를 이동했습니다. 또 LA 차저스는 1961년부터 연고지였던 샌디에이고에서 경기장 문대 등으로 2017년에 LA로 이전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연고지와 경기장에서 위약금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이 수입 증대를 위한 전략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주로 입장 수입, TV 중계방송, 스폰서 수입 등에 의존했으나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경기 수를 늘리고 입장료를 올리고 보다 많은 스폰서 기업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경기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고 구단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 상장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구단주는 축구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축구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구 클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축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자 구단주는 1983년에 토트넘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당시 구단들의 주식 상장은 프로구단도 더 이상 비영리 조직이 아니라 일반 기업과 같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스포츠 구단도 수익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 프로축구 구단들이 주식 상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구단이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주지만 않는다면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트넘, 맨유 등의 주식은 초기에 상승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연봉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을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단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선수 채용 등에 사용하면서 수익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투자자들이 외면한 겁니다. 또 일부 구단들은 적자 누적, 파산 등으로 구단주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높은 연봉과 경기장 시설 확충 등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단의 주가는 하락했고 일부 구단들은 상장을 폐지했습니다. 맨유는 초반부터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글레이저 가문이 인수하면서 상장을 폐지했죠. 그 후 2012년에 뉴욕 증시에 다시 상장을 했습니다. 2021년 8월에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에서 활동하던 호날두 선수가 맨유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맨유의 주가는 9.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산유동화 증권은 말 그대로 기업의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ABS라고도 합니다.
ABS는 주로 금융이나 제조업 등에서 발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나 음악, 스포츠 산업에서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EPL 구단들은 운영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기장 입장 수입을 담보로 ABS를 발행했습니다. 이 ABS는 미래의 수입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EPL 구단들은 역사나 문화, 지리적 특성으로 충성도 높은 광팬들이 많이 있어서 경기장 관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입장 수입을 담보로 ABS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구단들은 ABS를 발행해서 주로 경기장을 증개축하거나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ABS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프로축구 구단의 가치는 본래부터 무형으로 변동이 심할 뿐 아니라 기대 수익이 불투명했습니다. 또 구단의 경기 성적이 반드시 선수를 채용하는 데 투자한 돈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 경기 성적이 저조한 구단들은 하이리그로 강등되면서 수입이 줄어들어 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미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유럽의 프로축구 시장의 생리와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가했습니다. 특히 EPL에서 발행한 ABS는 주로 미국계 기업들이 많이 투자했는데 이들은 EPL에서 운영되고 있는 승강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 턱이 없겠죠.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될 경우 처하게 될 경제적 리스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해외 투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선수 이적과 임대입니다. 선수 이적은 프로축구 구단에 등록된 선수의 가치를 이적시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면 선수의 등록도 이전됩니다.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선수의 이적 비용은 선수가 이전에 소속되었던 팀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지불됩니다. 선수 이적은 보스만 판결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적 비용도 엄청납니다. 이 선수 임대는 구단에 등록된 선수의 가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이 선수 임대는 런던의 한 보험회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프로축구 구단들은 선수 임대를 현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선수 임대는 1999년 여름에 브래드포트와 리즈 유나이티드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선수 임대는 공식화되었습니다. 구단은 선수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선수 이적보다 임대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는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들은 20%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스만 판결 이후 선수들이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EU 국가 간 외국인 선수에 대한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선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의 주요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는 1986년에는 9.1%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35.6%, 2016년에는 46.7%에 달했다고 주장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선수가 절반이 넘는 리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EPL이 66.4%로 가장 많습니다. 세리에A가 57.9%, 터키가 57.4%, 분데스리가가 50.1% 등입니다. 특히 1992년 EPL이 출범할 당시 외국인 선수는 2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EPL의 리그 챔피언이었던 아스날에는 영국 출신 선수가 단 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는 주로 중남미, 아프리카, 동부유럽, 유럽 등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출신 선수들도 해외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변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죠. 또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은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에서 뛰어난 선수들을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채용해서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많은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 잠재력이 있거나 저평가된 선수들을 발굴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다른 구단의 판매에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리그와 구단들은 수입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프로구단의 수익과 지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메이저리그와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이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취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력균형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